네, 지난 여러 번의 영상을 통해서 한국 리츠 시장이 왜 미국 리츠 시장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지도 저희가 여러 번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개별 리츠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운용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운용사의 보수가 투자자의 수익률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맵스 리얼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맵스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십몇 년 동안 분배금은, 배당금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주가는 계속 이렇게 맥을 못 추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맵스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로 이 리츠가 아니고 상장 펀드입니다. 그냥 배경 지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와 맵스 리얼티 두 개가 리츠가 아닌 상장 펀드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리츠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장된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리고 맵스 리얼티 1은 이제 국내 오피스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데요. 주요 자산은 센터원 자산이고, 판교에 있는 미래에셋 센터나 분당에 있는 미래에셋 플레이스 같은 다른 자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맵스 리얼티 1은 대부분 수익이 센터원에서 나오는 이제 펀드이고요. 뭐 입지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프라임 자산입니다. 이제 을지로 핵심 업무 권역에 입지를 하고 있고 청계천을 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약 5만 평 수준이고요. 그런데 소유 구조에서 좀 특징적인 측면은 맵스 리얼티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다른 사모펀드가 50%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이제 소유 구조상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측면에서도 임대율도 97% 이상이고, 그리고 미래에셋 계열사들도 임차 비율이 이제 30%가 안 돼서 실제로는 대부분 시장의 다양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하는 이제 빌딩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 하나는 2021년에 한 3년 전입니다. 그때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지분을 한번 판 적이 있어요. 그때 지분을 평당 한 4,200만 원 수준에 매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분을 50% 갖고 있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타워 하나는 맵스 리얼티가, 타워 하나는 다른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펀드 지분을 평당 4,100에 팔면서 타워 하나에 그때 이제 평가 가치가 약 1조 원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2007년에 상장할 때 운용 보수 조건이 있었는데요. 운용 보수 조건이 자산가액의 약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펀드 운용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액이 그때 이제 4천억대 초반이었으니까 약 한 4,200억만 잡아도 1년에 운용 보수가 42억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40년 동안 운용 보수를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 받아가면 40년 하면 뭐 한 1,800억 이상은 운용사가 보수로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부터 이렇게 짜여진 펀드인 거죠. 그렇다면 자산 가치가 6천억이 돼도 실제로 투자자는 자본이익을 전혀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운용사가 운용 보수로 다 빼가는 구조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2007년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5,000원이 뭐 이렇게 3,000원대가 되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뭐 미래에셋에서도 주주총회에서 뭐 고개도 숙이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래서 설계 때부터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던 펀드인데요. 네, 그리고 운용 보수에서 중요한 점은 이 수수료율도 중요하지만 1%냐 0.8%냐 0.5% 중요하지만 앞에 모수가 되는 이 모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액 기준으로 운용 보수를 받아요. 이 자산가액은 지금 현재 약 1.5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이 최초에 투자할 때는 5천억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계속 자산가치 재평가를 해서
5천억이 안 되는 자산이 지금 한 10몇 년 동안 1.5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자산만큼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가액의 0.85% 해서 지금 연간 운용 보수를 약 12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교를 위해서 하나리츠 같으면 취득가액 기준이니까 자산 가치가 늘어나더라도 운용 보수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요율도 낮습니다.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액은 거의 동일하지만 시가총액은 오히려 하나리츠가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보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화자산운용보다 4배가 더 비싼 거죠. 네,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연간 운용보수가 비율로 보시면 120억 나누기 4천억 하면 3%입니다. 3%를 미래에셋이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운용보수를 먼저 가져갈까요? 아니면 투자자 배당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운용보수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나오면 미래에셋은 120억은 투자자보다 먼저 120억을 빼가요. 그리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3%나 되는 운용보수를 먼저 떼가잖아요. 부동산에서 6% 수익률이 나도 3%는 먼저 미래에셋이 떼가니까 투자자한테는 3%밖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다른 리츠의 운용 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34년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자산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연간 운용 보수로 1,200억을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주는 거죠. 자산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면 임대료 수입에서 1,200억이나 미래에셋한테 투자자들보다 먼저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리츠에서 기대하는 적정 수익률을 기대를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약 안 오른다. 그러면 이건 투자자는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전부 미래에셋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자산가액의 0.85%, 최초에는 1%였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조금 찔끔 이제 보수는 좀 떨어뜨렸죠. 그런데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운용사 보수도 증가하는 구조로 짜 있는 거죠. 그럼 본래 이 자산 가치 상승은 투자자들이 공실 리스크,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을 얻어가는 건데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미래에셋 운용 보수도 증가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 보수가 약 120억이 됩니다. 최초에 아까 그 40억 수준이었었죠. 40억 수준에서 지금 120억 수준이 됐으니까 운용 보수가 뭐 한 17년 만에 운용 보수가 이제 3배나 증가한 겁니다. 근데 운용관리 보수 보실까요? 17년에 107억, 18년에 109억, 뭐 116억 해서 이제는 12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이 보수가 증가하는 구조가 이게 맞는 구조냐?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래에셋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대 관리하고 자산 관리 전략을 잘 실행하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2007년 상장 당시에 그때 보고서를 보면 운용 인력이 5명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 현재 운용 인력이 놀라지 마세요. 2명입니다. 이 운용 인력으로 연간 120억 운용 보수를 가져가요. 그러면 아까 미래에셋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산 관리를 해서 자산 가치를 올렸으니까 우리 보수도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에 상응해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맵스 리얼티 이론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좋은 자산은 편입하고 나이가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산들이나 위치 면에서 떨어지는 자산들은 적극적으로 팔아서 특별 배당도 한다든지 이런 자산 관리를 저희가 통상은 액티브한 관리다. 액티브한 관리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만큼 운용 보수도 올려주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맵스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매각한 게 2022년에 인도 주거 개발하려고 했던 토지로 가지고 있던 거. 이거 판 게 이제 전부죠. 이 규모도 극히 미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성장성 높은 섹터를 편입하겠거나 또는 이 나이가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자산을 팔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동산 펀드는 저희가 지난 미국 리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츠나 부동산 펀드의 총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하고 이 자산 가치 변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 리츠 성과를 보여주면서 연한 파란색 부분이 임대 수익이고요. 이 50년 기간입니다. 50년 기간 동안 이 연한 임대 수익으로 7.2%를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총 수익률이 12.7%가 나왔다는 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로 7.2%, 자산 가치 변동 5.5% 해서 총 수익률이 12.7%가 50년 동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해 미래셋 맵스 리얼티 1호 저희가 자산 가치 변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는 임대 수익률밖에 기대할 수 없는 펀드인 거죠. 이 펀드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 펀드가 뭐 6,000원, 7,000원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저희 분석에는 만약 센타원 빌딩을 팔아서 적극적으로 팔아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주가는 6,000원, 7,000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운용 수수료를 보는데 비중이 높게 운용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리츠는 투자자를 위한 리츠일까요? 운용사를 위한 리츠일까요?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